안녕하세요. 사흘간 여러 좋은 강연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번 NDC 2025에 이렇게 발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블리자드가 한국의 개발 스튜디오를 세운 이유와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자리이고요. 저는 블리자드 오버워치 개발팀에서 아트 관련 개발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장기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리아 스튜디오의 오버워치 개발팀을 저는 지휘하고 있고요. 오늘은 블리자드 최초의 헤이 스튜디오인 코리아 스튜디오를 총괄하고 운영하시는 디렉터 도수희님을 대신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운영만이 아닌 오버워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진행을 좀 빠르게 해서 나중에 큐에도 좀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했는데 원인, 과정, 결과 형식이고요. 한국과 미국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개발 피처나 개발 방식에 대한 디테일을 아주 많이 소개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언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코리아 스튜디오에서 어떤 작업이 오가는지 정도까지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블리자드는 일부 협업을 해외 개발사와 진행한 적은 있지만 해외에 개발 스튜디오를 둔 적은 없고요. 지금은 코리아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블리자드의 목표는 늘 유저와 팬들을 만족시키고 열광시키는 것이었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주로 와우에, 브로는 디아블로나 스타2에 바쳤던 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블리자드가 재미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도한 여러 어려운 결정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이 결정, 과정, 성과는 오버워치 2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016년도에 고퇴를 받은 이후로 긴 시간 동안 대단히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발팀에서요. 이 즐거움이란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도전이란 문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해외 개발사 또는 블리자드의 개발 방식이나 운영 방식, 문제 해결 방식, 접근 방식이 궁금하셨거나 아니면 한국의 해외 개발 스튜디오를 세팅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다른 개발 스튜디오를 세팅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만든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은 꼭 이들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성공에는 대립과 서사가 존재를 했죠.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인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종족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오버워치와 탈론 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워크래프트의 오거 휴먼 같은 요소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러 대립 요소를 통해서 유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이야기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죠. 갈등이나 화합, 융합하기도 하면서 아니면 새로운 영웅을 확장하기도 하고 끔찍한 혼종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왕위도 계승하면서 말입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이 세계관의 조화나 융화, 초월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들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소재들이 모여서 대단한 이야기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자, 이 어울리지 않는 소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고 연결하기에 방금 예시 드린 것처럼 상반되거나 대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먼저 16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고요. 1만 킬로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있고 다양성 그 자체인 미국의 문화와 아시아에서도 좀 독특한 편인 한국의 문화가 맞물려서 이러한 차이는 조화나 융합을 쉽게 이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오버워치 2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개발과 한국의 개발을 연결하는 큰 세계를 그려보게 되었고요. 결과나 성과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코리아 개발팀을 포함한 오버워치 개발팀은 오버워치 2의 이제 출시 이후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러 조건, 대립,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죠. 오버워치 2 출시 초기의 결과물, 시즌 1, 시즌 2, 아니면 초기의 콜라보레이션들을 보면은 완전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오버워치 개발팀은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극복해냈고 그리고 발전했고 미국과 한국 더욱 단단한 하나의 개발팀이 되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팀은 오버워치 2 안에서 수많은 서사와 대립의 소재를 만들어냈고 새로운 영웅의 탄생과 세계관 확장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 아주 많이 다른 입장을 가진 여러 개성적인 IP들의 콜라보 시도를 했죠. 포르쉐나 젠틀몬스터 그리고 르세라핌 같은 아주 독특한 IP들을 조화시켜서 성공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신화 외형 그리고 신화 무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특전이나 스타디움 같은 모드 이런 혁신도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오버워치 2가 이제 최근 세계적으로 조금씩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코리아 스튜디오의 기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블리자드 처음의 목표대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오버워치 개발팀이 이루고자 한 과제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팬데믹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고요. 오버워치 2 출시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적 단절 때문에 이제 어바인 블리자드 캠퍼스에만 존재하던 개발 인력이 미국 몇몇 도시의 전문직처럼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오스틴이나 얼바니 같은 지역으로요. 그리고 오버워치 개발팀은 이전부터 블리자드 내에서도 늘 뭔가를 좀 먼저 시도했던 주제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표들을 다 이루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배틀 패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유저들한테 제공해야만 했고 오버워치 2에 걸맞는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이랑 백엔드도 크게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기존 제작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최근에서야 성과가 나기 시작했지만 영웅의 개발 방식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모드와 신화적 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이 엄청난 과제들이 그 당시에는 쌓여 있었고요. 또 최근에야 발표했지만은 스타디움을 비롯한 여러 모드, 큼직한 개발들도 많이 있었죠. 결국 이 개발팀도 그 당시에는 누군가처럼 초월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팀에서 블리자드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렇게 앞으로 필요한 확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블리자드는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그건 아주 전략적인 안목과 도전이었고요. 한국은 아주 멀지만 거리에 비해서 대단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고 판교를 중심으로 모여 계셨고 또 뛰어난 개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은 게임에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략적 판단 이후로 다시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과 많은 논의를 진행을 했죠. 한국의 인프라나 인력을 중심으로 개발팀을 세팅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어려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살펴볼게요. 이건 먼저 한국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툴, 엔진, 다른 언어, 그리고 채용이나 온보딩도 좀 다른 편일 거고 코딩이나 소스 관리는 크게 다를 게 없겠지만 게임이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며 다른 UI, 독자적인 툴, AP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에셋 제작도 예를 들면 맥스나 마야 같은 차이도 존재했고 언어에 문제가 있으니까 온보딩도 쉽지 않겠다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략 목표인 이 성과에 집중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오버워치 개발팀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전략을 짠 이상 꼭 성과를 내야만 했으니까요.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좀 맞닿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짜잔. 여기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많이 다르죠. 이게 오버워치 엔진이라는 개발 툴들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달랐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오버워치를 위한 최고의 개발 방식이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그냥 새로운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발 방식, 제작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에디터를 새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API가 좀 많이 방대했고 특히 아트이셋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기에 의지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많았어요. 소통과 토론을 아주 잦은 횟수로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런 개발 문화라는 게 신선하긴 했지만 좀 어려웠고요. 특정 피처에 대해서 개발할 때 이전에서는 이야기가 좀 더 단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오버워치 팀 좀 많이 자주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고 다시 고민하고 이 반복되는 논의에 적응을 하는 게 좀 필요했고 또 대화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교류하는 거는 자세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채용에도 신중한 만큼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좀 확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보딩도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이 됐고요. 이 블리자드 퀄리티에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오버워치 팀이었기 때문에 이 퀄리티 기준에 맞는 결과물이 꼭 나와야만 했고요.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한 팀의 일원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제 온보딩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도 이런 언어적, 문화적, 툴, 의견, 교류 문제는 좀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버워치 개발팀의 개발자로서 이제 자각과 고민이 좀 필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차의 문화의 차이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유 보도 만들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건 팬데믹을 대비해서 사실 지역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능인데 꽤 잘 작동을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영어 공부는 좀 더 필요하긴 했지만 이 내용들을 한 땀 한 땀 모아 아카이빙해서 코리아 팀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분리된 서로의 지식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가는 형태로요. 이건 뭐 기존의 오버워치 개발 방식을 약간 바꾸는 방식이었지만 뭐 서로 간의 의지와 존중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 좀 더 점진적으로 주제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내에 한국어가 가능한 이제 뛰어난 개발 인력이 다수 포진해 있었던 것도 꽤 도움이 됐습니다. 시간 지역 차이도 마찬가지죠.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로 메신저와 보드를 통해서 좀 오프라인 소통 위주로 접근을 했고요. 일부 겹치는 오전 시간을 공통 업무 시간으로 잡아서 활용하면서 우리가 가진 시차를 이제 오히려 우리 온보딩의 버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게 시차가 늦는 것보다 확실히 빠른 쪽이 이렇게 버퍼로 사용하기에 좀 수월하더라고요. 당시에 아직 엔데믹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오버워치 팀이 마련해놨던 재택근무 환경과 이제 코리아 팀의 업무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 방식은 이게 좀 제안에 제안을 통해서 아주 끝없이 넓게 논의가 이어지고 이야기가 아주 깊게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끈기 그리고 인내 그리고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결국 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융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 개발자들이 오버워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같은 레벨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대화의 깊이나 뭐 논의의 첨예함을 생각해 보면은 게임을 많이 하지 않거나 모르면은 이 대화를 같이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개발 방식은 뭐 접근법에서 좀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의견이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토론을 통해서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효율을 찾기 전에 일단 존중을 기반으로 철저히 따라가 보자고 결정을 했고요. 원래 이제 이 팀이 택하고 있었던 것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의심보다 좀 존중을 가지고 대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문보다 이제 이해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인내와 끈기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걸 모두 받아들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자세적으로도 사실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다른 파트의 전문가가 한데 모여서 뒤섞여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하거나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어려웠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초기 아이디어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결과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코리아 스튜디오는 뭔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핵심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뭐 관리 운영적 예시랑 약간의 실무적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제 수용이 아닌 상반되는 차이를 결과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일하는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 운영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설립 이전 당시에 어바인에 있던 오버워치 본래 개발팀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목표와 도전 과제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개발팀을 세팅할 때 그들 시각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경영진이나 뭐 오버워치 팬이라면 아실 만한 뭐 팀포의 오버워치 팀의 운영진, 뭐 제너럴 매니저는 월터나 디렉터인 에론이나 뭐 디온 같은 이들이 어떤 우려와 목표를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같이 적어줬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모든 도구나 문서가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지원해줄 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인력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리적으로도 팀이 목표라는 이 높은 수준의 교육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장벽이 일을 참 힘들게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시각에서 생각했던 목표와 도전 과제였고요.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직접 진행한 입장에서는 개발팀 구성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원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의 채용과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온보딩 트레이닝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팀이 바라본 목표에 맞춘 채용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언젠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엔진과 툴에 관련한 기술 통역도 좀 어려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 드리고 있지만 아찔한 순간이 아주 많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새로 익히면서 기존의 지식과 충돌하는 부분까지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디원이나 이제 세스 같은 저희 디렉터들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제 그들의 말을 대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팀 디렉터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팀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여러 차이는 곧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로 바뀌었고 유연함, 협업, 공유된 열정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두 스튜디오는 원활하게 적응했고 블리자드의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스튜디오는 상호 존중, 공통된 가치관, 그리고 탁월함을 향한 공동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이란 결국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블리자드의 특별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글로벌 협업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높은 트레이닝 목표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몇 명의 팀원이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었고요. 이 우려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를 준비하던 초기에는 지금의 오버워치 2처럼 업데이트 텀이나 컨텐츠 출시가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략적 고민으로 먼저 구축한 코리아 스튜디오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진이 생각하는 한국의 뛰어난 개발 인력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들어맞았기 때문이고 이 외에 관리 운영 측면에서 꼴과 난이도가 아주 높았는데 그리고 뭐 또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의미가 다른 부분,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게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협업은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의견이고요. 저도 동의하고 이제 한국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는 어렵겠지만 실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주로 상용 엔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버워치는 완전한 자체 제작 엔진과 에디터를 가졌고 이 게임 엔진은 뭐 게임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목적을 생각하면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냥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아주 많은 툴과 더 많은 기능이 아주 많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추가가 되어 있었고요. 상용 엔진들이 뭐 결과물은 같아도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는 차이가 좀 있는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오버워치 팀에서는 이 탱크 엔진, 보통 저희는 테드라고 부르는데 확실히 새로운 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코리아에도 기술팀이 있지만 RTS 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대한 엔진의 기능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마야의 경우에는 코딩이랑 좀 다른 도전이었는데요. 기존에 맥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오버워치는 게다가 좀 게임 중에서도 스타일라이즈된 아트를 추구하는 편이라 이를 위한 편의성이나 리깅, 애니메이션 모든 부분에서 마야라는 툴이 좀 월등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뭐 이전 시절에 한국 게임 개발은 모바일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좀 대체로 빠른 의사결정, 뭐 빠른 출시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운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스타일로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리아 스튜디오도 이제 여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버워치 개발팀은 좀 당연하게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기준에 걸맞는 결과물이 낼 때까지 수정과 새로운 시도, 새로운 개발을 계속해서 지속했고 전문 파트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아니 뭐 대체로 이 정도까지 하나 싶은 정도의 좀 연속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의견, 많은 피드백, 수정, 재수정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한국뿐 아니라 어쩌면 뭐 예전에는 흔했을지 모를 개발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나 많은 제약 안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찾는다. 뭐 이런 보람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뭐 게임 플레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가 본래 가진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타협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야를 새로 배워야 됐습니다. 어려웠죠. 뭐 한국의 개발사들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숙련된 분들도 많지 않았고 이 팀이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정도의 수준을 빠르게 이루는 건 어렵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인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관리나 운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작 이전에 사전 논의를 좀 거쳤고요. 코리아 팀은 확실하게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공개를 해서 이걸 알려진 문제로 만들고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 팀 공동의 문제로 취한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무슨 기대 하락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가 같다면 말이죠.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꼭 마야뿐만은 아니었는데 이건 시각적인 예시일 뿐이지만 여러 툴과 엔진에 대해서도 신규 입사자들이 시간과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도와준 이제 미국의 많은 핵심 인력들의 지원도 있었고 고생도 많았지만 덕분에 좀 더 쉽게 조화될 수 있었고요. 개발 스타일도 빠르게 수용해야 됐는데 뭐 이건 대부분 심을 통해서 극복해야만 했고요. 단기적인 성과보다 이전 노하우를 좀 더 많이 습득하는 쪽으로 구현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방침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내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팀이 사용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엔진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이 엔진을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버워치를 서비스한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이게 참 의지가 중요한 문제긴 하죠. 시각적이지 않아서 쉽게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이제 개발팀은 자체적 엔진을 통해서 갈수록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생각하고요. 소스 코드나 엔진, 툴의 병렬 연동이 아주 명확하고 각자 다른 형태로 문제에 접근하지만 통합 관리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도 이 흐름에 녹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편의상 코리아 팀, 미국을 어바인 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코리아 팀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간결성을 토대로 대량의 콘텐츠 개발을 프로듀싱하는 한국 스타일에 결과를 위해서 매우 복잡한 논의를 하는 미국 스타일을 덧칠하게 됐고요. 어떻게 이게 실제 자료 없이 이 긴 내용을 설명하자고 하니 이게 참 복잡한데 어떻게 시각해 보려고 했지만 참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은 팬들을 위해서라는 가치 아래에서 아주 많은 우회로와 지름길, 대감기 여기에 대한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진행한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주 넓고 갑작스러운 토론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코리아 팀은 처음부터 이제 분리된 조직이나 분리된 의사소통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휘를 해야 됐고 태스크만 생각한다면 사실 편하게 일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완전히 자리가 잡았지만 신규 입사자분들은 여전히 빠른 제작보다는 이런 문화나 개발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트레이닝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팀 역시 본래 가지고 있던 강점, 개성을 바탕으로 분리된 조직을 만들기보다 이제 하나의 팀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고요. 한국은 한국이라서 한국 문화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좀 이런 걸로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분리된 조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진 전략적 목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어려움과 강점을 하나의 팀으로 극복하기로 했다는 것이 운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버워치에 원래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라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라도 짧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버워치 스타일을 정하기 위한 여러 가이드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컨셉은 다분히 다른 문화나 취향에서 비롯되고 토론과 수용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컨셉은 구조적인 이해나 영어에 걸맞는 형태로 다듬어지기도 하고요. 이전에 존재했던 느낌과 통일성을 가져갈지 아니면 지향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할지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제 하나의 뛰어난 작업물이 아니라 세계관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작업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적인 제한, 운영적인 제한, 여러 동작에서의 어색함을 모두 피하기 위한 수많은 공부와 이해가 필요했고 이전엔 다소 생소한 요소들, 스쿼싱이나 스트레칭 같은 과감한 모션들이나 캐릭터성에 의한 독특한 모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른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게 MMORPG로 치면은 완전히 40종 이상의 뼈대를 가진 플레이어블 종족이 존재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굳이 새로운 영웅의 개발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컨셉이라는 이 기술적 시도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영웅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야만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발도 다방면으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어려운 포인트를 제거하는 것보다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는 거고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취향에 의한 것인지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인지 영웅의 이해에 대한 것인지 기술적 도전이나 룰에 대한 것인지 대단히 열어놓고 접근해야 돼서 이러한 장황함이 아직도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스타일과의 해석과 서구 스타일의 해석이 이제 충돌이나 대립이 아닌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의견에 대한 근거와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고요. 이제 파이프라인도 서로의 수용성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코리아 팀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듯이 이제 어바인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변화해 나갔고 근로 정리하기 좀 아주 어려운 개발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아트 에셋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새로운 P에 어울리는 형태로 개발팀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오버워치 2를 위한 새로운 오버워치 요원들처럼요. 이 디테일과 수용과 피드백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일하면서 아주 크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관성적으로 게임을 개발해 온 지난 기간 동안 그냥 지나쳤을지 모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요. 그리고 언제 다 기회가 있으면 영웅이나 스킨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차여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프로젝트 기준에 맞춰서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는 이야기랑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디자인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어떤 것들은 보다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아래 4가지 예시는 약간의 물리 효과 응용 예시인데요.
이건 일종의 이중관점입니다. 이제 뭐 메카닉 프라모델처럼 소매와 팔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이제 개발되었고요. 이건 아주 멋있는 정커퀸이라는 캐릭터인데 웃을 때 식스팩이 움직이 엄청나가지고 물리를 추가적으로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뭐 더 쉽게 처리하거나 이 문제를 없애는 방법도 있었겠죠. 뭐 꼭 이렇게 꽃다발을 표현해야 했냐고 하면은 반드시 그런데요. 저희 개발팀은 컨셉의 초기 단계 디자인이랑 아이디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모든 이런저런 결과물들은 이렇게 초기 컨셉을 가지고 수많은 파트들에게 영감을 줘서 개발되는 이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스의 엄청난 움직임도 이런 벨트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또 다른 개선을 했고요. 코리아 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뭐 틀의 변경을 한 적도 있고 엔진의 기존 기능을 바꾸고 협업 부서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해석이 다른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뭐 아주 효율적이라거나 플레이에 의미가 있는 경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예시만이 아니라 전체 개발 영역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영웅이나 뭐 기능, 능력, 그것이 표현되기 위한 연구, 뭐 스타디움 모드와 같은 혁신, 뭐 기존 영웅에도 이렇게 재능과 인내가 필요한 협력을 계속하는 건 개발적으로는 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뭐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변경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개발팀의 구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팀들 하나의 팀이었고 한국에 스튜디오가 생긴 이후로도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뭐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버워치 2도 출시 이후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개발 방향도 지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험, 다른 재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개발팀 안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슬라이드에 이제 모두 담을 수 없어서 참여하는 항목마다 좀 정리하자면 오버워치 출시 이후 개발팀은 뭐 매 시즌 배틀 패스, 상점 테마부터 유명 IP들과의 콜라보, 뭐 미션 개발, 모드 개발, 새로운 신화 스킨 개발, 신화 무기 개발, 콜라보의 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 같이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성공적이었던 K-팝 콜라보, 뭐 금년 초에 공개드린 특전이나 최근의 스타디움 모드까지 우리 목표는 처음부터 더 많은 팬분들을 열광시키는 것이었고요. 이 많은 시너지의 결과물들은 모두 그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개발은 그저 이제 IP를 더딥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버워치 초반의 콜라보레이션은 확실히 뭔가 드립되는 자아들이 조심스럽게 섞이는 것처럼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뭐 개발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뭐 원펀맨, 젠틀몬스터, 포르쉐 또 아주 많은 팬들의 반응 그리고 이제 게임의 성공을 거치면서 저희도 발전해 나갔고요. 뭐 르세라핌 콜라보 이후로 이제 트랜스포머나 마이히어로 아카데미아, 건담인과 같이 아니면 뭐 최근 공개한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제 어제 공개한 지아이 쇼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한국 개발팀은 오버워치 개발팀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됐습니다. 접근과 방향성에서 아시아 또는 한국만이 할 수 있고 더 이해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견과 토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뭐 많은 콜라보레이션들이 그랬지만 특히 K-팝을 테마로 한 이 르세라핌과 코리아 팀의 협업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 도전 과제였던 이 지역적 어려움, 문화적, 시간적 이런 차이들은 이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것에 코리아 팀은 처음부터 파트너십과 함께 논의를 주도하면서 뭐 소스 뮤직, 하이브, 시네마틱, 뭐 모드 디자인, 영웅제, 마케팅, 머천다이징, 음원 활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부서와 협업했고 엄청난 규모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화시키고 K-팝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두 번의 콜라보레이션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오프라인, 뭐 e스포츠, 온라인 참여 이런 개선들에 대해서 기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거의 새로운 게임과도 같은 오버워치 2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행사, 뭐 이런 뭐 현실 콜라보레이션, 새롭게 런칭한 오버워치 대회, 뭐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니면 뭐 개발자 스트리밍까지 코리아 스튜디오가 최적의 형태로 기여하면서 정말 강한 개성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이제 도전들에서 특히 유저 반응이 열광적이었던 이제 이번 시즌 테마로 공개된 이 8비트 스킨을 포함해서 뭐 캐릭터의 세계관이나 게임에 대한 경험 그리고 뭐 취미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인사이트로 이루어진 수많은 개발 요소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요. 한국이어서 가능했던 요소들을 좀 더 더욱더 짙게 이 게임 안에 녹여내는 데에도 아주 강렬하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많은 기여, 기대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영웅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좀 더 개발팀 관리 운영적인 이야기로 끝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 스튜디오는 블리자드 최초의 해외 지사였던 블리자드 코리아와는
조금 다른 개발사로서 블리자드 직속의 개발 조직이고요. 여기는 현재 오버워치 여러 개발 부서가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루고 있고 오피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오늘 발표를 도와주신 에이펙 PR 디렉터님의 도움으로 저희 개발 효율도 같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팀은 어바이 팀이랑 이제 팀적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고요. 주요 업무는 뭐 테마 교육, 스킨, 무기 같은 코스메틱 개발, 콜라보레이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고 이제 FPS 게임의 주요 피처인 무기들, 뭐 여러 환경 요소의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영웅 개발도 같이 진행하면서 꽤 멋진 영웅의 탄생에 더 많이 이제 앞으로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수많은 개발에 있어서 이제 뭐 최적화 방식이나 더 높은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개발과 접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피스와 재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를 구매하고 있고요. 뭐 언어적 도움을 도와주는 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뭐 번역 툴 기능도 대단히 좋아져서 이제는 뭐 미팅이나 공유, 정리 업무 효율을 아주 더 많이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수많은 경험을 한 시니어 인력들이 새로운 채용을 도우면서 팀 자체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복잡한 파이프라인이나 뭐 새로운 엔진, 마야 같은 툴의 트레이닝 위해서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의 운영적 접근이나 성과는 꼭 저희 코리아 스튜디오뿐 아니라 뭐 해외 개발팀을 조직한 한국 회사 또는 뭐 해외 개발팀을 지원한 개발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차 강조하자면은 이 초기 트레이닝이 장기적 성과에 정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언어, 다른 개발 방식, 뭐 그게 코딩이든 앱 개발이든 디자인이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건데요. 본래 개발팀이 볼 수 있었던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스튜디오는 이제 처음부터 조화나 초월을 목표로 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이제 한국의 언어나 이런 문화적 개발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 어쩌면 더 대단한 업적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코리아 스튜디오는 어쨌든 새로운 도전에 어울리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기로 결정했고 그 어려운 끝에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뭐 정해진 해답은 없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돕고 있을까요?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만든다는 것은 더 즐기고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본래부터 오버워치를 아주 즐겼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개발자한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조금 잊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채용을 시작할 때 이제 미국에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분 정말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분 오버워치도 플레이 안 하시고 블리즈 게임도 잘 모르시는데 왜 우리 팀에 지원하셨대?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 당시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긴 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는 어딘가에 자신의 인사이트를 녹여내는 것은 그 대상의 인사이트 역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였고요. 그래야 조화롭게 섞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요소들이 대립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들처럼 말이죠. 게임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재능이나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정도 존재한다고 할 때 플레이를 많이 하지 않거나 팬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만든 요소를 모른다는 것은 딱 그 정도만 자신의 자산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오버워치 근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의 재미 요소가 적지 않다고 잡아왔기 때문이고요.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증가한 지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드는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를 예로 들어보면은 어떤 파트의 누구든 뭐 자신의 태스크를 바탕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미세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총기의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이게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가 다시 돌아가서 재미 요소로 녹아들 때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팬들의 열광과 만족을 위한 여러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뭐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진행해 주시는 팬아트 공모전, 뭐 팬분들의 열광적인 참여, 뭐 게임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이런 많은 표현들. 오버워치의 재미를 모른다면은 과연 이런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유저분들이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말이죠. 뭐 지난 블리즈컨에서 발표한 저의 청사진,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셨던 팬들의 반응, 우리가 그리고 수년간 지켜낸 약속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시 런칭한 e스포츠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나 뭐 중국 서버 여러 라이브 이벤트들 뭐 거의 전석이 매진되고 있는 WG 홍대 스타디움에서 오버워치 대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매년 꼭 유저들에게 큰 변화를 주기로 약속한 스포트라이트 그 안에서 예고되고 개발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거기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게임 개발의 방법도 접근 외에 뭐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뭐 솔직하게 확실한 해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은 한국 개발사에서의 경험은 저는 분명히 달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 오버워치 개발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나 토론, 비가시성을 지닌 태스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결과를 도출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 오버워치 개발팀을 조금 이 게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이제 좋아하는 게임 이런 곳에 뭐 지역이나 문화, 언어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고요. 뭐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중요시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은 뭐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자로서 이제 게임 개발 자체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쉽게 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 많은 게임들이 여전히 도전과 성공을 통해서 이 게임이라는 영역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도나 뭐 그 이상의 시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팬데믹 이후에 리모트거나 뭐 하이브리드 형태 근무는 어쩌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열어준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한 방식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미 수많은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어낸 많은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뭐 편의상 블리자드 게임으로 장식을 했지만 요새 감명 깊게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의 변화나 도전이 어딘가에서는 결실을 맺고 시너지를 내는 것도 역시 뭐 저희가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더 새로운 형태의 기회나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졌던 이런 짧은 경험들이 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누군가의 도전, 뭐 어딘가에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